나는 국이 내 다음 수를 예상하고 있었음을 알았다. 그는 기꺼이 컴퓨터를 켜고 전투를 준비했다. 나는 오 검사와 헬스장에서 단둘이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얼어붙었다. 규리도 거기에 있었다. 이전 일의 그림자가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나는 그녀가 다시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 진흙탕에 발을 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규리는 내가 그녀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했고 그녀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 나는 규리가 수사에 참여하도록 마지못해 동의해야 했다. 그동안 희아 쪽 상황도 좋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위독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 내 권력 다툼을 홀로 감당해야 했고 태섭도 경계해야 했다. 그녀의 가족 회사를 삼키려는 자 희아는 나를 만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빴다. 바로 그때 민수가 나에게 큰 선물을 가져왔다. 그는 고위 관료들의 군대 부패에 대한 모든 증거를 종합했다. 민수를 바래다주는 길에 나는 수상한 남자가 배회하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 남자를 쫓았고 우연히 목이 졸리고 있던 소녀를 구했다. 운 좋게도 그 소녀는 한미의 절친이었다. 더구나 그녀는 정의로운 국회의원 진용의 딸이었다. 태섭에게 정면으로 맞설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한미에게 진용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에게 경고했다. 태섭을 겨냥한 그의 계획은 아무런 성과도 없을 것이라고. 그의 바로 옆에 배신자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그 사람을 찾아내야 했다. 하지만 진용은 검찰을 뼛속까지 증오했기에 나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화를 내며 가버렸다. 그리고 예상대로 돌아오자마자 그의 계획이 태섭에게 간파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진용은 즉시 최고위급 관료들을 소집해 조사하려 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나타난 것은 태섭이었다. 배신자는 바로 진용의 비서였다. 그는 태섭에게 모든 정보를 넘겼다. 진용과 가까운 사람들도 매수되었다. 이제 진용은 홀로 남았다. 그때서야 그는 나의 경고를 떠올렸다. 그날 밤 우리는 강가에서 단둘이 만났다. 나는 나의 이상공화국을 수호하는 것에 대해 말했다. 조태섭은 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진용에게 판도라의 상자라며 서류를 건넸다. 국회 회의에서 이를 공개하라고 했다. 진용은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높은 관리들의 범죄 행위가 모두 담겨 있었다. 만약 공개된다면 한국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진용이 태섭에 맞설 힘을 더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 남자를 믿었다. 그는 태섭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었다. 계획은 성공할까? 진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진용은 내가 준 서류를 꺼냈다. 이 명단에는 병역 비리에 연루된 37명의 이름이 있었다. 심지어 이곳에 참석한 몇몇 국회의원들의 이름도 있었다. 그 다음은 마약 단속법 위반자 50명과 성접대 뇌물을 받은 자들까지 포함되었다. 진용은 이 모든 이름들을 국회와 언론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했다. 수많은 고위 관료들이 일어나 반대했다. 국회 회의장은 혼란에 빠졌다. 내 계획대로였다. 이 사건으로 조태섭의 권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진용이 지목한 자들은 모두 태섭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태섭이 나서자마자 모두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살아남기 위해 이들은 태섭에게 항복했다. 이 사건으로 그의 권력이 강화되었지만 태섭의 죄악도 한 단계 높아졌다. 강진 역시 태섭에게 도움을 구해 고죄를 면하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 회사 고발에 나서 직접 가족들을 감옥에 보냈다. 강진의 아버지 회사도 태섭의 손에 들어갔다. 이때 이련은 죄를 면하기 위해 언론 앞에서 진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련은 자신이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나는 진미를 만나 계획을 세웠다. 이련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감옥에 보내기 위한 계획. 내 계획에 따라 진미는 이련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연기를 했고 심지어는 자신이 임신했다고 울면서 말했다. 재판 전 이련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련이 압송되는 것을 보니 아주 만족스러웠다. 매일 체육관에서 전석과 함께 검도 훈련을 했다. 연습이었지만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인정사정 없이 공격했다. 이런 광경을 본 선혁은 굉장히 놀랐다. 한편 희아의 집안에는 나쁜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의 오빠가 저지른 불륜 사건이 언론에 의해 폭로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극도로 분노했다. 이 지경이 되자 희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오빠들과 싸워 회사를 지켜야 했다. 희아는 친구로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나를 만났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소녀가 아니라 명예와 권력을 향한 전쟁터에 발을 들여놓아야 했다. 희아가 떠나려 할 때 내가 그녀를 불렀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끌어당겼다. 나는 그녀에게 봉제 고민형을 선물했다. 슬플 때면 나를 찾아오라고 말했다. 희아는 매우 감동했다. 그녀는 힘을 얻은 기분이었고 입가에 미소를 띠고 걸어갔다. 이때 희아의 오빠가 태섭에게 접근했다. 회장이 되기 위해 그는 태섭과 거래했다.
그날 밤 태섭은 김 회장을 찾아가 자신의 장남에게 자리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섭은 경고의 의미로 그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김 회장이 입원했다는 소식은 TV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태섭은 석훈에게 천하그룹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공지는 전 국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김 회장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투옥되었습니다. 다음 표적이 희야일까 두려워 김 회장은 직접 태섭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태섭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협력했을 때의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그는 태섭이 다시 자기 아들에게 손을 대면 그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태섭의 인내심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섭은 김 회장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병원에 보냈습니다. 거기 있던 병원장은 태섭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병실에 사람들을 보내 약을 주사하게 했고 김 회장은 영원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TV에서 그 소식을 보고 나는 문상을 갔습니다. 나는 헬쑥하고 말문이 막힌 희야를 보았고 그녀가 너무나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천하그룹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희야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비서에게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저는 상만에게 제가 투자했던 부동산과 주식을 모두 팔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태섭은 조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것은 석훈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되었기 때문에 중단하면 대중의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저는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해 병돈은행을 조사하도록 방향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석훈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승진을 원했던 석훈은 조태섭의 은행임을 알면서도 비밀리에 조사해달라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석훈은 이것이 그와 태섭을 갈라놓으려는 저의 계획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조사 후에 희야는 제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녀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그녀는 저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희야는 제가 학창시절부터 부동산에 투자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섭에 대처하고 희야를 돕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그녀는 저를 매우 신뢰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저의 계획도 말했습니다. 우선 저는 병돈은행의 회장을 체포할 것입니다. 이것은 태섭의 비자금이 고그가 천하그룹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 나는 직접 태섭을 만났습니다. 석훈이 병돈은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섭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만 받고 나에게 먼저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자마자 한 비서가 먼저 와서 옛날 약속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분명히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나는 진용을 만나 병돈은행이 조사받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태섭이 알고 나를 믿어주길 바랐습니다. TV에서 그 소식을 들은 태섭은 걱정하며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섭은 나에게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석훈을 체포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한 비서와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감옥으로 가서 일현을 찾았습니다. 석훈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일현에게 증언해주길 원했습니다. 나는 태섭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으니 장 일현이 도와주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끝난 후 일현은 더 이상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일현이 그녀를 본 후 그는 순순히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 전에 나는 규리에게 석훈의 아내와 아이들이 소유한 JQ 건설 회사를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조태섭은 부하로부터 병원장 변동이 JQ 건설이 수사를 받으면 병원도 연루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석훈의 아들에게 불법적으로 거액을 대출해줬기 때문이다. 태섭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분노했다. 태섭은 즉시 보좌관한에게 연락해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이때 규리는 상사를 만나러 갔다. 그는 동부지검장이자 석훈의 라이벌이었다. 규리가 JQ건설을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그녀를 칭찬하고 수사를 계속할 것을 요청했다. 석훈은 아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태섭은 그 소식을 듣고 실망감에 한숨만 쉴 뿐이었다. 태섭은 즉시 윤 검찰총장에게 전화했다. 태섭은 그에게 수사를 중단하고 즉시 석방하라고 말했다. 비록 내키지 않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여야만 했다. 규리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분노했으며 듣기를 거부하고 수사를 계속했다. 사무실에서는 오 검사가 증인도 찾았다. 규리는 시간을 벌기 위해 남아서 그가 사람을 찾도록 도왔다. 상만과 전석은 이미 밖에 대기하고 있었다. 상만은 오 검사를 미행했고 전석은 규리를 보호하기 위해 남았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감지한 상만은 즉시 나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렸다. 오 검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증인이 아니라 태섭이 보낸 암살자였다. 오 검사는 심하게 맞았다. 암살자가 독을 주사하려고 할 때 나는 제때 나타났다. 나를 죽인 자를 다시 만나니 매우 흥분되었다.
나는 이자 때문에 몇 년 동안이나 고된 훈련을 해왔다. 우리는 몇 마디 말을 나눈 후 곧바로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맞붙게 되었다. 이번에는 암살자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둘은 거의 호각이었다. 우리는 매우 치열하게 싸웠고 누가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었다. 내가 주먹을 날리면 암살자도 응수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불리해지는 듯했다. 나는 또 맞았다. 내가 결정적인 일격을 날리려 할 때 그는 내 얼굴에 모래를 던졌다. 내가 분노하여 계속 싸우려고 할 때 경찰이 도착했다. 나는 싸움을 멈추고 오 검사를 찾아 병원으로 급히 데려가야 했다. 의사는 그가 몇 개의 갈비뼈가 부러졌을 뿐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말했다. 규리는 암살범을 수사하려 했지만 내가 막았다. 나는 수사를 중단하고 잡은 사람을 풀어주라고 말했다. 내가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할 것이다. 태섭은 석훈의 실수를 용서했다. 동시에 비서가 암살자가 실패했다고 보고했다. 태섭은 매우 놀랐다. 그는 내가 암살자를 막았는지 궁금해했다. 잠시 후 나도 태섭을 만나 내가 암살자를 막았다고 말했다. 내 동료도 수사를 중단했다. 나는 조태섭이 표적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섭은 나를 더욱 경계했다. 내가 떠나기 전에 태섭은 나에게 석훈이 다음 검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섭은 내 재능에 놀랐다. 하지만 그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태섭은 내가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되어 비서에게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상만은 내 돈으로 JQ 건설 회사의 지분 4%를 샀다. 나는 상만에게 임무를 맡겼다. 다음날 아침 전석은 상만을 JQ 건설 회사로 태워다 주었다. 그는 차가운 태도로 내렸다. 상만은 거대한 투자자의 자격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상만이 석훈의 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JQ 건설 회사에 침투하길 원했습니다. 선거일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석훈은 이것이 자신이 도달하고 싶었던 최종 목적지였기 때문에 기쁘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악당이 자신의 소망을 이루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성혁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석훈의 아들이 저지른 범죄를 폭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위원회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때 진용도 석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섭도 어쩔 줄 몰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는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성혁도 사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들 3명은 성혁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때 태섭은 석훈에게 상황을 반전시킬 계획을 다시 건넸습니다. 태섭은 여전히 이전 계획을 사용했습니다. 석훈은 승진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감옥에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이때 민수가 태섭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 두 사람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 후 민수는 저를 술을 마시러 초대했습니다. 민수는 제가 나타난 이후로 자신의 삶이 더 쉬워졌다고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삶의 도전이 사라지면서 그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민수는 진정한 즐거움을 찾았다. 그는 나와 맞서고 싶어한다. 지금부터 민수는 태섭의 편에 설 것이다. 나와 민수는 공식적으로 서로에게 선전포고했다. 맞서기 전에 나와 민수는 석훈을 함께 체포하는 마지막 협력을 했다. 민수는 석훈의 아내의 횡령 증거가 담긴 서류를 내게 건넸다. 다음 날 진용은 언론 앞에 서서 석훈이 김산에서의 마약 거래를 은폐했다고 고발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규리 역시 석훈의 아내를 횡령 혐의와 고위공직자들의 돈 세탁을 도운 혐의로 고발하고 있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석훈은 즉시 태섭을 찾아갔다. 석훈은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언론은 한미가 직접 그를 고발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중에게 자신이 석훈의 사생아라고 말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버렸다고까지 말했다. 이것은 석훈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혔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만들었다. 이때 조태섭도 무력해졌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범죄가 폭로되면서 그 자신을 구원하기는 어려웠다. 석훈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석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났다. 태섭은 한 비서에게 나에게 전화하라고 시켰다. 태섭은 내가 석훈을 빨리 체포하기를 원했다. 그도 이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나는 명령을 받은 직후 석훈을 체포하여 감옥에 보냈다. 석훈은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구금되었음에도 석훈은 내가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석훈의 가족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JQ 건설회사는 이제 주인이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태섭은 자신의 부하에게 그 회사를 인수하도록 지시했다. 이때 나에게는 다음 목표가 생겼다. 나는 태섭의 자금줄을 끊고 싶었다. 내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박대호였다. 병돈 은행의 소유주였다. 나와 희아는 상만이 JQ 건설회사를 인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상만은 누나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협상에 매우 자신감이 있었다. 그의 태도는 진정한 사업가와 다름없었다. 이때 대호는 JQ 건설회사의 인수에 누군가가 개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화가 나서 부하에게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대호는 가격은 문제가 아니며 돈이 부족하면 병돈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역시 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기업가 연맹 회의에 가서 금융감독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기서 상만에게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제 임무는 그 감독원장과의 비공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저는 병돈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조정하도록 그 감독원장을 압박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호는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호는 즉시 태섭의 경고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JQ 건설회사를 인수하는 데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는 심각한 결과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대호의 성격을 아주 잘 이해합니다. 대호는 깡패 출신이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면 그의 깡패 근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대호는 분명히 결과에 상관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이때 저는 진용으로부터 소식도 받았습니다. 성혁이 석훈의 자리를 대신하여 승진했습니다. 성혁은 사전에 저와 상의하지 않고 태섭을 따로 만났습니다. 성혁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태섭은 한 비서관을 화재 현장에서 구해냈다. 태섭은 그녀의 오빠까지 구해냈다. 그러나 오빠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되었다. 태섭이 고아원을 불태우고 아이들을 구하러 뛰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것이 한 비서관이 조태섭을 악마로 여기는 이유였다. 검찰청으로 돌아왔을 때 성혁의 승진 이후 그는 나를 다른 곳으로 전근시켰다. 그 후 성혁은 강진에게 모든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때 태섭의 비서가 대호에게 JQ 건설 인수를 서두르라고 재촉하러 왔다. 이것은 그를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다. 대호는 과거에 자신과 함께 일했던 깡패들을 만나러 갔다. 대호는 부하들에게 비열한 수단을 써서 천하보험에서 거액을 뜯어내라고 명령했다. 대호가 그 돈을 갖게 되면 그는 JQ 건설을 성공적으로 인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민국이가 나를 만나러 서울에 왔다. 엘리트 수사관의 도움으로 나는 깡패들의 아지트를 신속하게 찾아냈다. 민국은 전투가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기에 매우 불안해 보였다. 바로 그때 전석이 나타났다. 나는 책을 무기로 휘둘렀고 전석은 강력한 주먹을 날렸다. 민국은 즉시 지원을 요청하여 현장을 정리했다. 그들이 이자들을 처리한 후 두머리도 체포되었다. 처음에는 그는 침착하고 두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잠시 후 내가 그를 위협하자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대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이 성공했다고 말했다. 대호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들이 함정을 성공적으로 설치하자마자 성혁이 들이닥쳐 그를 체포했다. 알고 보니 성혁이 나를 돕기 위해 민국을 보낸 사람이었다. 성혁은 내가 조사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승진을 수락했다. 성혁은 내가 태섭의 표적이 될까봐 걱정했다. 성혁은 태섭의 표적이 내가 아닌 자신이었으면 했다. 성혁은 내가 어둠 속에 머물며 태섭에 맞설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할 것이다. 이때 태섭은 대호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태섭은 즉시 대호를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생의 기억 덕분에 나는 대호가 어디서 죽을지 알고 있었다. 나는 즉시 차를 몰고 그곳으로 가서 막으려고 했다. 바로 그때 암살자와 비서가 도착했다. 그들이 도착했지만 내가 먼저였다. 나는 즉시 대호를 제압하고 옆으로 끌고 갔다. 대호를 찾지 못한 암살자는 방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 했다. 하지만 그때 경찰이 도착했기 때문에 그는 멈추고 떠났다. 이후 태섭은 성혁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즉시 풀어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성혁은 등을 돌렸다. 그는 풀어주기를 거부했다. 검찰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의 권한은 박탈되었다. 이제 그는 꼭두각시 검사장일 뿐이다. 나는 항상 성혁에게 감사했다. 나는 성혁을 위로하며 우리가 꼭 이길 것이니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했다. 나는 술집에 앉아있는데 한 여자가 나에게 와서 말을 걸었다. 지난번에도 그녀는 식당에서 나에게 아는 척을 했다. 이 사람은 태섭이 나를 유혹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었다. 나는 전혀 경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호텔로 데려가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내가 넘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잠시 후 나는 그녀의 정체를 밝혀냈다. 그녀는 정세준의 로비스트입니다. 전생에서 검찰은 그녀를 체포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태섭이 막았기 때문이죠. 저는 세준의 약점을 잡았습니다. 세준은 저에게 한참 유혹당한 후태섭을 속이기 위해 저와 손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세준은 조태섭의 비서를 만나 제가 성공적으로 유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세준은 그가 믿도록 증거까지 제시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불법 거래를 했습니다. 이때 조태섭은 상만이 JQ 건설 사장이 되었다는 뉴스를 봅니다. 희아가 저에게 태섭이 상만을 노릴 것이라고 경고하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에 가서 상만에게 태섭의 전화를 받지 말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게다가 상만은 전석이 동행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다음날 상만은 과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만에게 전화한 사람은 한 비서였습니다. 태섭이 약속을 잡았습니다. 상만이 오지 않으면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 비서의 협박을 들은 상만은 혼자 약속 장소로 가려 했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막으려 했지만 상만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태섭은 여전히 상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나였습니다. 태섭은 이에 매우 놀랐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태섭에게 정식으로 선전포고했습니다. 하지만 태섭은 내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태섭은 내가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섭은 나의 선전포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태섭은 내가 상만이를 걱정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서서 떠날 때 태섭은 미소를 지으며 상만이를 소중히 여긴다면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낀 나는 전석에게 상만이를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상만이는 옥상에서 태섭의 암살자와 비서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상만이에게 나를 배신하라고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상만이가 타협하지 않는 것을 본 암살자는 그를 옥상 난간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상황이 매우 위급했기 때문에 상만이는 동의하는 척했습니다. 그러자 상만이는 태섭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 암살자는 상만의 몸을 뒤졌다. 녹음기를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상만은 암살자에 의해 바닥에 내던져졌다. 나와 전석은 응급실 문 앞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다. 상만은 죽지 않았지만 깨어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나는 큰 고통을 느꼈다. 분노 속에서 나는 조태섭을 생각했다. 그때 태섭은 부하들에게 내일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검찰청에 갔더니 인사이동 통지서가 있었다. 성혁과 민국은 김산으로 발령되었다. 한미도 일본으로 발령되었다. 규리와 희우 검사도 다른 곳으로 발령되었다. 이것이 태섭이 나에게 경고한 것이었다. 이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걸으면서 나는 상만과 모두를 생각했다. 그때 나는 진용을 만나러 갔다. 마지막으로 부탁할 일이 있었다. 바로 그때 민수도 태섭을 만나러 왔다. 민수는 자신이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태섭은 민수에게 임무를 맡겼다. 민수가 국회에 입성할 티켓은 바로 나를 잡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수가 이 일을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민수의 티켓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희아에게 JQ건설의 매매 계약서와 주식을 건네주러 왔습니다. 이는 태섭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섭은 성혁에게 저를 미국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기 전에 태섭의 오른팔인 김 비서를 제거할 것입니다. 조태섭의 가장 유능한 조수 두 사람은 옥상에 있습니다. 김 비서는 저를 비웃었습니다. 완전히 무력한 기분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 무력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검사직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복을 벗으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 비서였습니다. 저는 김 비서의 방위산업 비리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저는 거래 사진을 비밀리에 찍었습니다. 불법 대출 부동산 투기 정치인, 폭행 선동 및 갈취돈 세탁 외에도. 이것이 김 비서의 범죄 목록입니다. 그는 늘 남을 사냥감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사냥당하는 기분을 맛볼 것이다. 이번엔 너무 세게 나갔다. 태섭도 김 비서를 더 이상 구할 수 없다. 태섭은 다시 한번 나에게 전화를 걸어 도발했지만 때는 너무 늦었다. 태섭의 충견은 내게 묶여버렸다. 태섭은 분노하며 비서한에게 사람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김 비서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목록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는 옥상에서 뛰어내리기로 결정했다. 태섭은 매우 분노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는 그렇게 실패감을 느낀 것이 처음이었다. 검찰청에서 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나는 검사의 선서대 앞에 서서 민수에게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다. 진용에게 부탁한 일은 다음번 시의원 선거 후보자 명단에 내 이름을 올리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곳은 태섭의 선거구였다. 검사로서 태섭을 잡지 못한다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할 것이다. 태섭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들떴다. 이제부터 우리는 두 사람 모두 후보로서 경쟁할 것이다. 내가 나오자마자 한 비서가 투항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나는 한 비서가 태섭을 배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를 따로 만나라고 조언했다. 다음날 태섭은 선거운동을 하러 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다. 내가 사임했기 때문에 민수는 나를 체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태섭에게 내가 학창시절에 했던 더러운 일들이 담긴 서류를 건넸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과 경찰서에 잡혀간 일이다. 이 사건은 언론에 폭로되었고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것은 선거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착했다. 문자를 받은 후 나는 비서 한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 두 사람은 협력했다.
이제 나는 결혼 발표로 나쁜 소식에 답할 것이다. 부모님은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셨다. 모두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희아와 결혼한다는 사실은 대중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또한 이것은 사람들이 나를 더 믿게 만들었고 이전의 모든 나쁜 소문을 없앴다. 언론 앞에서 태섭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전 국민이 알게 된 사안이라 태섭은 거절할 수 없었다. TV에서 나와 태섭은 생방송 토론을 시작했다. 나는 동돈은행을 언급하며 대호가 태섭을 고발하는 영상을 틀었다. 토론은 더욱 뜨거워졌다. 나는 태섭이 어떻게 자본가 연수 씨의 재산을 압류했는지 물었다. 이어서 김 이사님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태섭은 그것은 명백한 비방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때 나는 김 비서의 휴대폰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태섭은 반격에 나섰다. 그는 죽은 사람의 휴대폰이 어떻게 내 손에 들어왔는지 의아해했다. 태섭은 옥상에서 김 비서를 제압하는 내 영상을 들었다. 그러자 태섭은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태섭의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 나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조사를 위해 토론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태섭은 나를 완전히 제압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태섭은 TV에서 한 비서를 보게 되었다. 그녀야말로 결정적인 일격을 날릴 사람이었다. 제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한 비서는 태섭 밑에서 일하면서 수집한 불법 행위 녹취록을 내밀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고 단 한 가지 세부 사항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태섭은 그녀의 오빠를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뉴스를 본 태섭은 재빨리 차에 올라 누군가에게 처리하라고 전화했습니다. 한 비서가 방송국을 떠나자마자 전석과 성재가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도 한 비서가 쫓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때 성재와 전석이 암살범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술의 달인이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전석은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성재도 기절했습니다. 암살범이 한 비서를 잡으려고 할 때 제가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전석도 일어나서 계속 싸우려고 했습니다. 전석이 강한 주먹을 날렸지만 암살범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전석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으로 공격을 막아내며 암살범을 꽉 붙잡았습니다. 전석은 제게 서두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뛰어올라 그의 머리 꼭대기를 향해 치명적인 일격을 날렸습니다. 타격은 암살자에게 충격을 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여전히 싸울 힘이 있었다. 나는 마지막 몇 분 동안 모든 힘을 쏟아부었고 마침내 암살자를 제압했다. 그를 죽이려 할 때 한 비서가 나를 막았다. 그녀가 언급했던 오빠가 바로 이 암살자였다. 그녀의 오빠는 조태섭에게 암살자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섭에게 보고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태섭과 나는 대화를 나눴다. 결국 태섭은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했다. 만약 죄가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한국을 떠날 것이었다. 그는 나를 계속 주시할 것이다. 그는 내가 한국을 어떻게 건설할지 알고 싶어 했다. 그 후 암살자는 경찰에 의해 끌려갔다. 한 비서 역시 태섭과 함께 죄를 고백하기 위해 작별 인사를 했다. 태섭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멀리 갔는지 자문했다. 이제 그는 어두운 집에서 홀로 남았다. 그는 쓰라린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사라졌다. 다음 날 태섭의 모든 부하들이 체포되었다. 민수는 검사도 체포했다. 두 사람은 구내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알고 보니 민수는 나를 돕기 위해 태섭에게 정보를 일부러 흘렸던 것이었다. 그들의 공조는 성공했다. 당시 TV에서는 태섭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경찰 발표가 나왔지만 해변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DNA 검사 결과 그 시신은 태섭으로 확인되었다. 그게 태섭일까 싶었다. 나는 병실에서 상만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그는 책이 어렵다고 투덜거렸다. 상만이 읽고 싶다면 정신 차리고 스스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상만이 깨어날 기미를 보였다.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은 모두 식당에 모여 있었다. 이때 상만도 깨어났다. 나는 희아와의 결혼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제 막 데이트를 시작했으니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더 필요했다. 나는 국회의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하그룹 회장과 결혼했다. 연수에게 말했듯이 나는 정말 천하를 손에 넣었다.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내가 체포했던 사람들은 모두 풀려났다. 그 일을 한 사람은 힘세고 부유한 여성이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태섭의 비밀클럽 회원들이었다. 그녀는 그 클럽을 되살리고 싶어해요.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복직을 위해 돈을 쓸 거라고 말했죠. 그녀가 원하는 건 권력이 아니라 완벽한 조직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후손들이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세상을 원했죠. 태섭은 권력돈 정의를 모두 원했기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돈만 원했죠. 그들은 완벽한 파트너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 그들은 일어나 건배하며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기념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크게 웃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쓰레기 더미를 위에서 내려다볼 것이기에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나는 그들 모두를 다시 체포할 거예요. 몇 번이든 정의는 승리할 거예요.
이것이 영화의 전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